네, 페이지 38쪽이고 우리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머리카락에 관련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이라는 이 문단의 기능과 그리고 각 문단에 쓰인 설명 방법, 즉 머리카락의 뜻과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 부분부터 바로 수많은 정보들이 나열되지는 않죠. 이 처음 부분은 보통 독자의 흥미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대상을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나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설명 대상이 머리카락임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단에서 또 봐야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머리카락을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설명 방식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설명 방식을 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체크를 하나 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부터 머리카락의 어떤 종류나 혹은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아마 할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문단 먼저 한번 볼게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라는 머리카락의 개념을 얘기를 했어. 우리 머리카락 개념을 얘기하는 이 설명 방법을 우리는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모, 파상모, 그리고 충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준에 따라서 상세하게 나누었죠. 우리가 이것을 분류와 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직모, 파상모, 충모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도 지금 정의와 인과가 쓰였어요. 정의가 혹시 어디 문장일까요? 맞아요. 정의는 이렇게 직모의 개념을 설명해 둔 부분. 그리고 왜 머리카락이 이 직모 같은 경우에는 곧게 날까요? 맞아요.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곧게 난다. 우리가 이 문장 옆에는 인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모 같은 경우는 모낭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저 그림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파상모 같은 경우에는 연결 모양의 머리카락이에요. 우리가 파도의 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파상모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정의라고 적어주시고, 왜 파상모는 이렇게 구불하게 날까요? 맞아. 모낭이 비스듬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란다. 마찬가지 인과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모. 충모는 구불구불하게 말려있는 머리카락으로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여기도 마찬가지 충모의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충모는 이렇게 뭔가 파마한 것처럼 굽슬굽슬하게 이렇게 자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모낭이 안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굽슬굽슬하게 자란다 라고 여기서도 인과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의 이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모낭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낭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간 1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 1에도 벌써 다양한 설명 방식이 쓰였어. 그죠? 머리카락의 정의,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 기준점에 따라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류 구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모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모양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1에는 이렇게 3가지의 설명 방식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중간 2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간 2에는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머리카락을 완전 너무 깊게 이렇게 쪼개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은 또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방금 위에서 이제 봤듯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은 분류와 구분에 해당이 되고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쪼개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모수질은 그럼 도대체 뭘까? 자, 모수질 모르니까 우리 정의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겠죠. 그래서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얘기를 합니다. 또 모피질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의의 방법을 써서 이야기를 해주죠.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바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피질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바로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피질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으면은 이거는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멜라닌 색소 양이 적으면 이렇게 색소가 흩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흰머리가 난다고 하듯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요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모든 칸에 다 점점점 들어있지만 이 모든 칸에 들어있지 않고 듬성듬성 점이 찍힌 것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머리카락 색깔이 옅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표피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여기까지가 모표피의 정의.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머리카락을 그러면 이것은 모표피의 기능이 되겠죠. 역할.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표피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머리카락 하나를 쪼개서 빈 공기층인 우리가 모수질도 보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모피질도 보았고 그리고 가장 바깥층인 모표피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세분화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석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 대상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음 중간 3입니다. 중간 3에서 우리가 머리카락의 구조를 이때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머리카락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자, 우리 머리카락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여기에서는 머리카락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어. 첫 번째는 일단 머리카락이 각종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우리가 순,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금속의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시라는 설명 방법이 쓰이게 됩니다. 이거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너무 위험한데 머리카락이 이것을 계속 배출해내는 기능을 해요. 또 머리카락은 우리 뇌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10만 가닥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머리카락이 두 개의 골을 감싸서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머리카락 때문에 두피의 온도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판에서는 머리카락의 기능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기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와 혹은 머리카락의 기능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요. 우리가 그러면 끝부분의 어떤 역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항상 그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문의 끝부분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자,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 구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죠. 앞에 나왔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잘라도 아프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이 머리카락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나네요. 글쓴이의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짧죠. 이렇게 한 장짜리 본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하면서 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는 이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습 활동을 한번 보세요. 앞에 나왔던 본문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만 하고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의 뜻. 자,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뜻은 알 거야. 사람의 머리에서 나는 털에 낫게.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정의이고요. 자, 머리카락의 종류도 나왔었는데 이 머리카락의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는 혹시 어떤 설명 방식이 쓰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종류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눈다 라고 분류와 구분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쪼개는 것.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되어 있더라. 이것은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머리카락의 기능을 열거하여서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이 가지는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외워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글쓰기 계획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 글을 써지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총 5단계의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자, 계획하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야. 무엇에 대한 글을 쓸까?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대상,
대해서 고민을 이때 해야 되고요. 머리카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글을 써야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예상 독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첫 번째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설명 대상, 목적, 예상 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다음 단계 정했으면 내가 머리카락 혹은 청국장에 대해서 글을 쓸 거다라고 정했으면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용 마련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 친구는 머리카락에 관련돼서 글을 썼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여기에서는 책에서 가지고 왔네요. 그죠? 책, 그리고 사전,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건 출처를 보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왔죠? 신문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할 점은 자료를 수집할 때 반드시 이렇게 뭐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출처를 남겨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글 쓸 때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는 쓰기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의 글이나 남의 생각 혹은 남이 남긴 어떤 자료나 논문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자료를 100개 정도 조사했어. 그런데 그 100개를 전부 글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100개 중에서 우리 독자 수준에 맞고 그리고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근거가 명확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몇 개 정도만 글에다가 담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내용을 마련할 때 유의할 점들도 꼭 챙겨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 마련하기까지 갔으면은 드디어 글을 쓰기 위한 틀을 짜야 돼요. 그 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용 조직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개요예요. 이 개요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개요를 작성했을 때는 각 단락의 중심 내용 그리고 세부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을 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처음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쓰고 중간에는 이것을 쓰고 끝에는 이것을 써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이 정의라고 되는 거는 이 앞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내용을 재배열하거나 혹은 내용을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개요 작성을 하게 되었으면 드디어 표현하기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글은 설명문이었기 때문에 보통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처음 부분에서는 바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처음 부분에서는 이 설명문에 독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독자의 흥미와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전략을 쓰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대상과 혹은 설명하는 까닭을 밝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단계에 불과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정의, 인과, 예시 이런 것들을 설명 방법을 써서 설명을 하는 단계이고 끝에는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듯이 어떤 내용이 나왔죠? 앞에 나왔던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대체로 처음, 중간, 끝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쳐 쓰기가 있는데요. 글을 썼다고 해서 나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글, 처음 쓴 글을 초고라고 하는데 그 초고를 다시 고쳐 쓰면서 글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이 자습서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 혹은 고쳐야 될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다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부분을 왜 수정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머리카락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했죠?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수정을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딸랑 네 글자 이렇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머리카락 너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디에 더 흥미가 생기죠? 그렇죠. 이 후자에 더 흥미가 생기죠. 결국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 이렇게 제목을 고쳐 쓰는 이유는 바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다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머리카락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설명 대상을 안내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여기 보이시죠? 머리카락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라 라는 표시인데요. 맞아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처음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문단을 구분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문단을 구분을 하기 위한 표지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그렇죠. 물결, 이게 맞춤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결로 지금 고쳤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그림과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졌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은 이 글에는 처음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림 자료가 추가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그림 자료를 추가하기라고 고쳤음으로 인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할 내용 혹은 보조 자료를 여기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 그리고 추가할 내용 이것을 위해서 보조 자료를 선정하는 장면이에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 부분 이 갈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그죠? 문장이 너무 길면 가독성이 이해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의 종류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머리카락에 맞는 샴푸를 사용해서 머릿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머리카락은 이런 성분을 끊임없이 피 밖으로 배출한다 할 때
혹시 이 V자 표시가 무슨 표시일까요? 맞습니다. 띄어쓰기 표시예요. 띄어쓰기. 우리말은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 때문에 두피 그리고 밥 이것들은 전부 단어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렇게 띄어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왜 삭제를 시켰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대한 주제와 관련 없는 녹차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보호한다. 문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끼워줍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분을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야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적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완화해준다도 써도 되지만 아까 이 글을 읽는 예상 독자가 중학생임을 고려할 때 예상 독자들이 수준에 맞는 단어로 바꿨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접속어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와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우리 지금 이 문단에 보시면 이 문단이 머리카락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뇌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고 두 번째는 뇌를 지켜준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를 쓰면 앞뒤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자, 앞뒤 내용이 지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보다는 그리고 또한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연결어를 쓰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문의 끝부분이죠. 우리 끝에서는 아까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앞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를 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 세 줄만 보면은 글쓴이 생각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 및 정리를 하는 우리 요 문장을 추가해 주는 것이 훨씬 글이 매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주제와의 관련성 그것을 통해서 삭제해야 되는 문장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글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자, 글이 짜임새 있게 처음, 중간, 끝이 딱 가독성 있게 나누어져 있는가 해서 문단 구분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되고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할 내용과 보조 자료 아까 우리가 그림 자료들을 이 부분에서 한번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제목을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독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우리가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밑에 문단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을까 했는데 아까 있었죠. 왜냐면 우린 이거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과 관련 없이 갑자기 샴푸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써서 어떻게 해라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은 이 문단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문단에서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접속어 얘기다,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러나, 게다가, 또한 이런 것들의 역할을 잘 살펴보고 이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파악해보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과 단어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필수 성분이 빠진 문장에는 그것을 추가를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또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문장으로 나누는 것도 보았고요. 잘못
맞춤법이 잘못된 글자 있었죠. 물결을 물결로 고치는 것도 여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띄어쓰기 기준이 뭐라고 했죠? 띄어쓰기 기준은 단어 기준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이 글의 예상 독자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완화보다는 줄여준다 라고 고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수형 부분, 이 수형도 지금 이미 써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져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왜 고쳤을까? 그것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목을 고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까도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제목을 고친 이유는 독자의 흥미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부분이 수영에 관련된 내가 이때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 수영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처음일 거야. 그죠? 그러면 처음과 중간은 문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영이 손, 발을 사용해서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수영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영 방법은요. 크롤, 평영, 저병, 배영이 있는데 수영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류와 구분이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크롤은 엎드린 자세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발차기를 하는 수영법이다. 그럼 이것은 정의가 될 건데 여러분 이거 왜 고쳤죠? 그렇죠. 맞춤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평형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처럼 양 다리와 양 팔을 오므렸다가 펴는 수영법이다. 마찬가지 정의. 저병은 나비가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쳐서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렇게 상하로 가는 운동법이래요. 이것도 정의. 마지막으로 배영은 유일하게 뒤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양팔을 회전하면서 나가는 수영법이다. 마찬가지 정의.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렇죠. 영법에 따른 수영에 대한 분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어떤 점이 좋을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성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좋아했다. 이 문장 왜 삭제했을까요? 당연히 주제와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겠죠. 자, 수영은 물속에서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장, 폐가 좋아지고요. 근력, 지구력, 유연성도 지켜주어서 신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또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고 대담성과 침착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단은 수영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점 하나, 장점 두 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을 앞뒤가 대조가 되는 그러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가 아니라 장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연결을 해줘야 되는 또한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수영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리기가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제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수영을 해볼까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글쓴이의 권유로서 마무리가 지금 되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쳐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앞에 내용과 고친 것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글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처음, 중간, 끝으로 제대로 나눴는지,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혹은 접속사나 혹은 이제 적절한 내용이 타당성 있게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고쳐쓰기 할 때 좋은 점은 바로 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글을 더 통일성 있게 쓸 수 있다. 왜? 주제와 관련 없는 거를 다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완전 매끄러워지면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밀집력 있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